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양내과 의사가 본 통합암 치료에서 비타민C의 역할입니다. 먼저 종양학하고 통합암 치료를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대개 국제학술단체라든지 연구자, 전문 학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과학적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교육, 연구를 중점으로 하면서 질 높은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하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임상 실험으로다가 임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환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결합하여 적용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는 표준치료 부작용을 완화하고 면역 회복력을 강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병원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병원을 하다 이쪽으로 옮긴 지 1년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암 환자의 온전한 회복 여행을 엔진과 돛 그리고 용고를 가진 요트의 항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이 요트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동력은 표준 치료입니다. 암세포로 수술을 제거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하면서 적극적인 추진력을 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물 밑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형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보조돛, 그리고 중심을 잡는 통합의학 치료입니다. 통합의학 치료는 환자의 생리적 정서적 상태, 생활의 질서 및 의욕,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관리하고 특히 표준 치료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3단계 전략을 가지고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버티는 힘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배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용골이 있습니다. 용골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 보조돛을 달고 표준 치료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보조도구를 활용합니다. 3단계는 우리가 아무런 치료 목적 없이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목적지 항구로 향하게 해서 그분들을 다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용골의 균형은 부작용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맥 영양 수액 클리닉이라든지 통증 부작용 관리, 그리고 전문 영양 및 운동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엔진에 보조돛을 달거나 혹은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치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주파 온혈암 치료라든지 고압산소 치료, 미술토 셀레늄과 같은 면역 치료, 그리고 대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병원, 여기가 고압산소 치료실이고, 이쪽에 있는 게 진동파 치료기, 여기가 빛 치료기, 원적외선 치료기, 페인 스크램블러, 그리고 3종류의 온혈암 치료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보완 및 통합의학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및 기능성 식품을 사용하고 있고, 침술도 사용하고 요가라든지 메디테이션도 합니다. 3단계는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삶의 낚시라는 진짜 목적지 항구로 향하게 하여 다시 환자를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습니다. 환자는 삶의 낚시라는 진짜 목적지 항구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굳은 관절과 근육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저희 병원 로비고 저희 음식,
그리고 저희 식당이고요. 저희 병원 모습, 여름 모습입니다. 직원들, 그리고 휴게실입니다. 합창도 하고, 요가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거의 뭐 매일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조금 전에 곽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암 아카데미를 합니다. 지금까지 400회가 넘었고,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4시즌스 암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2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뭐를 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희망건강 마음 콘서트, 이게 3개월 전에 100회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유튜브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 의사도 초청해서 그 인도에서는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는 환자와 제가 같이 하는 108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시에서 6시 한 10분 사이에 출근해서 뭐 준비를 한 다음에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108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비타민C와 암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의 임상과 그 기초 근거를 바탕으로 모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현재 위치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 나름대로는 비타민C 임상 연구 발전에는 4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관찰 단계, 비타민C가 발견된 단계, 그리고 고용량 논란 시대, 그리고 현대 정맥 투여의 연구 시대입니다. 초기 관찰 시대는 기원전 1550년서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말까지 괴혈병을 예방하고 치료의 경험적 근거를 축적하고 린드의 비교 임상 시험으로 이 비타민C가 어떤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시기입니다. 그리고 1928년서부터 1960년대까지는 비타민C의 분자 구조가 결정되고 합성이 성공되었으며 괴혈병 인치 연구로 최소 필요량의 근거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고용량 논란 시대입니다. 고용량 논란 시대는 라이너스 콜링이 1970년에 대중적 관심을 촉발하는 비타민C와 감기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린과 카메론은 1970년대 초에 암 환자한테서 생존과 삶의 질을 개선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찰 연구였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에서 85년까지 메이오 클리닉에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생존 이득이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촉진되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레빈이 고혈중 농도의 가능성을 규명하는 약동학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약물 동태학의 발견은 경부 투여와 정맥 투여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투여 경로와 용량이 항암 효과의 전제 조건을 결정합니다. 정맥의 고용량은 필요한 혈장 농도를 달성해서 세포 독성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의 정맥 투여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는 작용 기전이 조금씩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저용량,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는 고용량, 정맥 주사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 정맥 투여 연구는 2004년서부터 2014년까지 여러 종류의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페다야티 등의 약동학 비교로 정맥 투여를 하였을 때 당연히 경구 혈장 농도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대개는 100배라고 하는데 100배 정도의 혈당 농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였고, 2005년도에는 첸 등이 고농도 비타민 C를 투여하면서 H2O2가 생성되고 암세포에 선택적 독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호퍼 등이 일상, 몬티도 일상, 웰시의 일상 등을 실험을 하면서 비타민 C의 안정성이 확보됐고 이상 용량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 C는 정상세포에서는 항산화제로, 암세포에서는 전산화제로 작용하는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의 낮은 항산화 능력과 높은 레바의 아이언 농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은 비타민 C를 통합 암 치료의 핵심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비타민 C는 정상세포에는 도움을 주고 암세포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표준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 기반 치료 모달리티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는 고용량 정맥 비타민 C의 안정성과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연구한 시대였습니다. 일상시험에서 중대한 독성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소규모 이상 임상 시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보플라틴이나 팡리탁셀, 방사선 등과 병용하는 병용요법 동반 효과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특히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비타민 C의 병용요법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반론으로 나올 수 있는 연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설 생성 단계로 이질적 코호트, 다시 말해서 환자의 그 집단이 조금 다르거나 표본수 제한으로 확증을 위한 무작위 대규모 상상 임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밝혀져 있는 비타민 C의 항암 메커니즘은 크게는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량 비타민 C가 과산화수소와 ROS를 생성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성 유전을 조절하여 DNA 탈메티라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호경로를 조절해서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세 번째 경로입니다. 그리고 치료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네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최근에 또 흥미를 끄는 것은 비타민 C가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같은 면역치료제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면역세포들의 기능 유지가 되고 기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임상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임상 적용 투여 방식은 대부분이 고용량 정맥 주사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다수의 임상 시험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상 암종은 다발성 골수종, 간세포암, 교모세포종, 췌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여기 나타나 있는 번호들을 찾아 들어가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비타민 C를 사용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와 그 같이 하는 병용요법은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삼산화 비소라든지 멜팔란을 같이 하는 경우 또는 벨케이드, 프리세녹스와 비타민 C 멜팔란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고용량 비타민과 메트포르민을 같이 하는 경우 소세포 폐암에서는 알칼리화요법과 정맥주사 비타민 C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암에서는 피페르롱보민과 비타민 C를 사용합니다. 표준치료의 병용 전략은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에서도 초기 임상에서 전반적인 안정성과 시너지 신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피로와 오심, 통증 등 증상 경감 신호를 완화할 수 있어서 삶의 지표가 개선된다는 보고가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통합 암치료에서 비타민 C는 고용량의 정맥 주사만이 필요한 혈중 농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 I형을 기반을 선별할 수 있는 라스 유전자나 브라프 변이가 있는 경우 블루투와 고발현이 되어 있는 것 등과 같이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성이 있는 환자에서 잠재적 이점이 기대됩니다.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또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한테는 비타민C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요 분자 I형 기반 선별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표준 치료의 대체가 아닌 병용 보조요법으로 탐색 중이며 안전성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이오마커 기반의 정교한 2상, 3상 임상 설계와 최적 용량, 스케줄, 병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잠깐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지만 이 비타민C 임상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비타민C는 특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선가 연구비를 타와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의 입장에서 특허도 없는 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를 선별하고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영양 혹은 영양치료라든지 운동재활치료, 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심리통증 완화 의료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비타민C를 투여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 미만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그냥 표준 치료만을 하는 것은 사실은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단 시점에서 85% 이상이 이미 국소 진행되어 있거나 원격 전이 상태로 발견돼서 수술적 완전 절제만이 유일한 완치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 내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수술을 해도 재발률이 높고 항암 치료는 현재 펄피리녹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소 생존율을 개선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독성을 동반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 폴피디녹스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치료 효과는 떨어집니다. 방사선 치료도 단독으로는 완치율이 낮고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이 있어 조사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생물학적 원인들은 이 췌장암 자체의 촘촘한 기질 환경, 그리고 낮은 면역원성, 그리고 유전적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들은 췌장암 치료의 주요 난관을 형성하며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학회에서 만든 표준치료 가이드라인만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 환자들인 경우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인데 74세 남자 환자분이고 선행항암 치료를 한 후에 80% 정도로다가 선행차를 모디파이드 프로필리녹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를 12회 했는데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환자 B는 표준 치료를 잘 따랐습니다. 선행항암 치료를 받았고 수술을 하고 보조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대개는 4차례 보조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입니다.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끝나자마자 재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58세 여자 환자인데 선행항암 치료를 했고 위풀 수술했고 보조항암 치료를 1차까지 끝마쳤습니다. 환자 D는 선행항암 치료를 12차까지 했지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항암제를 변경해서 현재 양성자 치료를 했는데 여전히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은 통증, 악액질, 그리고 췌장 기능 부전, 그리고 심각한 우울과 불안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런 4 종류의 환자들은 각각에 따라서
다른 통합의학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고령 환자를 위해서는 고령 환자의 체력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중입자 치료 후유증을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환자에서는 항암 독성 완화 및 악액질에 대한 대사 영양을 지원해야 되고 세 번째 환자에서는 수술 회복을 촉진하면서 항암 부작용을 경감하고 무언가 다른 치료를 해서 다시 재발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환자가 제일 나쁜 경우인데 항암 내성과 신경병증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잘 유지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약 재창출 치료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데시타빈 또는 프로프라놀 등을 췌장암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 기생충약도 사용합니다. 지금 기생충약을 가지고 하는 고용암 치료에서의 임상시험도 미국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종양 미세 환경의 폐렴 치료를 위해서 고압 산소요법과 온열 치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은 치료 저항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약물 전달을 방해하고 면역 억제 환경이면서 유전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압산소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진 환자의 예인데 위암 환자입니다. 위암 환자인데 처음 수술을 하기 전에 2.57까지 알파 페토프로테인이 수술 후에 정상으로 떨어졌다가 한 1년 9개월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재발을 한 다음에 케이폭스 그리고 신틸리마브로다가 치료를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압산소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화되고 완전 관해가 왔는데 이 완전 관해가 올 때까지 한 일은 항암제를 바꾼 것이 아니고 고압산소 치료만을 한 것입니다. 온열요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열요법은 종양 부위를 가열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거나 기존 치료법의 효과를 높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온열요법은 특정 온도로 가열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하면서 기존 치료법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그 연구에서는 폴피디녹스 더하기 온열 치료가 보통 그 표준적인 폴피디녹스 분에 비해서 6개월가량의 그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 기반 접근 방법은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달리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포도당을 의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사적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할 때 대사 지원 항암 화학요법을 하고 패턴 생성 식이요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환자를 봐가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환자들이 이 식이요법을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필요한 환자한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저도 그 사람인지라 이 환자들이 잘 먹어야지 날 수 있다는, 많이 먹어야지 날 수 있다는 이런 그 교수님들의 말 때문에 조금 제가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금 진행된 환자한테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치료 프로토콜 임상 결과는 터키에서 나온 논문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몇 년 전에도 이 터키에서 직접 와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통합치료 프로토콜은 대사치료, 케톤식이, 온열치료, 거기다 고압산소 치료를 했을 때 겜시타빈이라든지 폴피디녹스에 비해서 훨씬 좋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보완 및 통합의학적 접근 방법으로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도 사용하고 침술도 만성 암성 통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이외에도 요가나 메디테이션을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C 이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커큐민, 제니스테인, 프로폴리스도 사용합니다. 췌장암 치료에서 비타민 A, C, D의 치료적 잠재력은 이미 전임상에서 그 항암 기전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용량 비타민 C의 항암 기전이 밝혀져 있고 최근에 페리칼시토를 원하는 췌장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이유도 이것이 밝혀지고 난 이유입니다. 레티노이드도 역시 사용합니다. 췌장암 치료에서 종양 미세 환경의 재구성 효과는 치료 전에서는 콜드 튜머였던 것들이 치료 후에는 핫 튜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치료를 해서 비타민 A 같은 경우 분화 유도를 하고 세포 사멸을 증가시키며 EGFR을 떨어뜨립니다. 비타민 C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비타민 D는 세포 주기 정지를 증가시키고 BCL2를 감소시켜서 결국은 혈관 신생을 해서 좀 더 많은 양의 항암제가 들어가게 하고 직접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대사, 대식세포의 침윤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D 등의 결과는 전인상 연구에서 그 대조군 젬시타빈 단독, 비타민 A 더하기 젬시타빈, 비타민 C 더하기 젬시타빈, 비타민 D 더하기 젬시타빈, 그리고 3중, 다시 말해서 A, C, D를 같이 하고 젬시타빈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비타민 보충 프로토콜은 레티노이드라든지 하이도즈 비타민 C, 그리고 팔시트리올과 펜칼시톨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주의 깊게 하는데, 다만 이제 요것들이 다 알다시피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요 두 가지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 기능 검사와 신기능 검사 등을 꼭 해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 병원의 3단계 전략을 보여드리자면, 1단계에서는 버티는 힘을 잡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다시 말해서 부작용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정비해서 방해의 균형을 잡습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표준 치료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열 치료라든지 고압산소 치료, 대사 치료 등을 사용합니다. 3단계에서는 환자가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진짜 행복이라는 그 목적지 항구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것은 이런 논문들과 임상시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있는데, 저희 병원을 장식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야외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트리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광주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희 병원 찾아주시면은 즐겁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